오늘의 발제 주제는 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예, 이제 퍼는 이제 그 증시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지표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핏,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제 퍼를 봄으로써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대략적인 개념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주가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이 화면 많이 보셨죠? 어디에 나오는 화면인가요? 이거 HTS, 예, 컴퓨터로 주식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팔려는 분들의 그 희망 매도가 나오고 매도 잔량 나오고, 여기 밑에는 살려는 분들의 매수 희망가 그리고 매수 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와 매수가가 만나는 지점, 여기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하고, 이건 아주 쉽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정된 주가가 이제 거품인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전혀 모르겠죠. 예. 그리고 이거 보면은 기업의 실적이 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예,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배당 성향 같은 게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이건 순간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이제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은 연 4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42%,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 사람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야죠. 은행에서 빌리든가 채권 발행을 하든가, 채권도 빌리는 거지만요. 아니면 예, 투자를 받아야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상장한 것처럼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자예요. 그런데 이제 42%의 수익이 나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할까요? 상당히 고민이 되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형성된다. 자, 수익이 나는 시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결정되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 이 표 많이 보셨죠? 우리 포럼에서 이제 포럼 자주 나오신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아시는 그런 표입니다. 자, 수익은 여기 보면은 이 네 개의 그 영역이 있죠. 경제 영역. 여기는 실물 생산 경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산 교환 경제죠. 실물 자산 교환 경제, 부동산, 귀금속, 상품 거래 시장에 있고, 여기 네 번째 영역이 이제 금융 교환 경제인데 여기는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기업의 수익 연 42%, 그거 어디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1, 2, 3, 4 중에 1번이죠. 자, 1번에 결정이 되고요. 그럼 주가는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4번이죠. 자, 시장이 따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가치 투자를 한다면은 실적이 좋은데 이제 그 주가는 싼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유용한 지표가 퍼입니다. 예, 퍼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한테 이제 수익을 얼마나 배당해 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사업의
100을 투자하면 42만큼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42% 수익률이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고 합시다. 창업자 입장에서 20을 창업자가 취하고 21을 주식 투자자가 취하는 기업.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업자가 취하는 게 더 많아요. 30을 취하고 11을 주식 투자자가 취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이 기업 각각에 주식 투자자가 100을 투자를 했으면은 여기 이 경우는 주식 투자자가 100을 투자하고 21을 취함으로 수익률이 22%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00을 투자했는데 11을 취함으로 수익률이 12%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예. 그 배당을 좀 적게 하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자, 배당을 적게 주면 실적에 비해 주가는 낮게 형성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는데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 들었는데 뭐 정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업 내 유보 자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라 하고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주 펀드가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을 이제 많이 해줄 것 같으니까 수익이 좀 더 날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앞에 이제 22% 이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22%나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주식을 통해서 그 100만큼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식 투자자들마다 기대 수익이 다르다면은 더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좀 수익률을 좀 다르게 좀 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 은행 예금이자 수익률이 5%라면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죠. 원금 보장이 되니까. 예,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은 최소 5%보다 높아야 되겠죠. 예, 5%만 딱 받을 거면 뭐하러 주식 투자해요? 예금하지. 예, 이런 얘기는 저번에 아파트에 관련된 그 발제할 때도 했었죠. 예, 굳이 위험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데 은행 이자만큼 바라면 그 바보짓이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꼭 그런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익률 5%만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적정 주식 가격 얼마일까? 자, 그러면 이제 산 주가 있죠? 여기다가 5% 곱해서 이제 22만큼의 수익. 그럼 주가는 440이 나옵니다. 이제 수익률 5%만을 기대한다면은 440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를 위험 중립적이라 하고, 이제 이럴 때 주가는 기대 배당 수익을 무위험 이자율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죠. 예. 이거 원금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피눈물 흘리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률을 더 높게 잡아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위험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 5%로 잡으면은 무위험 수익률 5%에다가 그 5% 더해서 수익률 10%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럼 수익률 10%를 기대하는 주식 투자의 적정 주식 가격은 주가에다 이제 10% 곱하면 22, 이제 취한 게 22니까 그럼 주가는 220이고요. 자, 20%를 기대한다면은 주가는 110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그래서 결론은 같은 주식이라도 싸게 사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참 쉬운 건데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 쉬운 건데. 예. 자, 그런데 내가 주식을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주식 가격에는 사업의 수익률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런 지표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표가 퍼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 Ratio. 예, 주가를,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 단기 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입니다. 이걸 통해서 펄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퍼의 역수는 뭐가 될까요? 그건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 이익을 주가로 나눴으니까 한 주당 이제 이익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퍼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시중 금리하고 연동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시중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면은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기대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요.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은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라면 퍼는 금리, 특히 장기 금리와 관계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리는 장기하고 단기가 있는데, 단기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FRB에서 발표하는 그런 금리거든요. 그건 이제 정책 금리인데, 그건 정부에서 그 중앙은행에서 딱 정하는 금리고요. 장기 금리는 이제 장기 채권, 장기 그 국고채나 이제 그런 이제 채권들의 금리인데, 이것은 시중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으면은 퍼는 이제 그 퍼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으면 퍼는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높으면은 퍼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 잘 되시나요? 예. 자,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파져요. 점점. 통상의 장기 금리 지표는 만기가 긴 국채입니다. 10년 이상 국채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채권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은 연평균 이자율을 단리로 제시하는데, 채권은 복리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그 이제 수익률이나 그런 거 계산을 할 때는 복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리금 계산 공식을 보면은 이제 그 단리일 경우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기간인데, 복리일 경우에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분의 기간승. 이게 복리일 때 원리금 계산 공식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자,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예. 이자를 주기적으로 후급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채권이라면, 예, 보통 채권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정신 잘 차리세요. 예. 이자를 받는 시점에서의 미래의 가치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모든 현재 가치를 전부 더하여 채권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1 플러스 R에 뭐 1승, 2승, 3승, 아까 이자 요구할 때 그 공식에 들어있는 그 숫자들이죠. 그래서 미래 1회차 현금 흐름 C1을 만들어내는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분의 C1. 예. 미래의 2회차 현금 C2를 만들어내는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C2. 이렇게 쭉 됩니다. 3승, C3 이렇게 되는데, 이걸 쭉 다 더한 것이 채권의 가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들을 싹 더해가지고 아주 길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만기가 각각 10년, 30년, 4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예, 채권이 3개가 있고 매년 10의 이자 수익을 똑같이 얻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연 이자율은 연 10%. 그러면은 만기가 10년짜리 채권의 가격을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 공식에 따라서 하면 61.4가 됩니다. 30년인 경우는 94.3이 됩니다. 40년인 경우는 97.8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하고 수익률이 똑같은 주식을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주식이에요. 매년 10의 배당이 발생하는 투자하는 수익률이 10%가 나오는 그런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이 주식의 가격은 주가 곱하기 0.1은 10. 그래서 주가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격은 100이고 이 채권인 경우는 만기가 점점 길어질수록 100에 가까워집니다. 즉 장기 채권하고 주식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채권의 정기적인 이자와 똑같은 배당을 주고 채권의 이자율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주식의 가격과 비슷해진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주식과 거의 동일하게 되며 역으로 주식은 만기가 무한대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퍼의 역수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의 수익률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분 아시죠? 누군지. 예, 이분은 아세요? 채권왕 빌그로스. 그러니까 채권을 열심히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만기로 가면 거의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점점 길게 가면 갈수록. 평균의 원리라고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설명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념을 발전시켜 가지고 각 나라의 장기 금리를 알면 적정 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장기 금리 역수가 적정 퍼가 됩니다. 자, 그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FED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해가지고 이제 퍼를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 1982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로 해가지고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과 S&P 500 지수 퍼의 역수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진짜 비슷하게 왔습니다. 예, 비슷하게 왔습니다. 다만 간간히 차이가 날 때는 이제 버블이 끼거나 이제 버블이 심하게 꺼져가지고 밑으로 너무 그냥 내려갔을 때, 그럴 때 좀 차이가 좀 생겼고요. 거의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건 62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해가지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와 30년 만기 주택 모기지로 추정한 퍼입니다. 예, 점점 오랫동안 비슷하게 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로 추정한 퍼나 그 주택 모기지로 추정한 퍼나 비슷하게 왔는데 요새 이렇게 괴리가 좀 확대가 됐죠. 최근 몇 년 동안. 이 이유가 뭐일까요? 여기 써 있죠. QE,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제 주로 국채를 많이 샀죠. 국채를 왜 샀을까요? 예, 그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산 거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요새 조금 이제 저희 그 시평이나 그런 거 보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시중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서 경기 활성화가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FRB에서 이제 그 국채를 장기 국채를 일부러 사가지고 그 장기 금리를 확 낮춘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10년 만기 국채로 표시되는 그 장기 금리가 너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괴리가 좀 벌어지는 것이고요. 자, 한국의 장기 금리 추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뭐 6%, 7% 그렇게 가다가 요새는 한 3% 그 정도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본 그 이제 경제 뉴스에서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적정 퍼는 몇일까요? 3%면 역수를 하면 되니까 퍼는 33 정도가 되겠죠. 그쵸? 33의 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뒤에서 좀 설명 더 할게요. 그건.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퍼의 이론치 추이를 쭉 보면은 이제 이 장기 금리로 해가지고 이론치를 구했어요. 위에 것이 이론치고 밑에 것이 실측치입니다. 그 실측치가 훨씬 낮죠. 예, 보통 낮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론치하고 실측치하고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제 장기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억제되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가 기업의 실적 양극화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하고 주가
상승률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해서 이제 예일대학 경제학부의 실로 교수,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죠. 이분이 10년 평균 퍼하고 10년 연평균 주가 상승률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 점 찍은 모양을 쭉 보면은 대략 어떤 상관관계가 그려지나요? 이런 모양의 상관관계가 그려지죠. 즉,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퍼가 낮으면 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대략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의 적정 퍼의 수준은 얼마일까? 이제 직접 투자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아까 지금의 현재 장기금리로 유추한 적정 퍼는 33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적당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퍼를 이제 적정 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2001년부터 분석이 가능한 상태라서 절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퍼의 역사적 평균치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15.3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평균치를 한국 증시의 퍼의 적정 수준으로 이제 간주를 했고요. 예. 여기 경제 보고서나 이제 저번에 투자 관련 그 세미나에서 설명할 때는 15 정도를 적정 수준의 퍼로 간주를 했고, 이것보다 이제 높을 때,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면은 기술 중심 성장 기업 또는 고평가 상태, 30 이상이면 투기 거품 상태,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면은 안정적 실적 기업 또는 적정 상태, 10 이하는 실적 악화 기업 또는 저평가 상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증시 퍼의 추이를 보면은 이게 퍼 추이인데 이때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15가 되는 그 평균선인데 거의 대부분 낮게 유지되다가 버블이 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버슈팅 되고 그랬습니다. 예. 이때 2000년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는 IT 버블 때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이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이제 좀 나눴거든요. 이제 그래서 퍼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자, 단기 순이익하고 이제 시가총액 알아야 되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 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를 구했습니다.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2012년부터 순이익이 지금 계속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별로 썩 좋게 들리진 않죠. 예. 그리고 주가는 이제 지수는 최근에 또 최고를 찍은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지만 정체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퍼는 15 정도로 중립, 예,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를 보면은 대형주도 2012년부터 순이익이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정체되고 거래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퍼는 이제 10에서 15 사이 중립입니다. 예. 중형주는 보면 대형주보다 순이익 급감이 훨씬 심하죠. 예. 그리고 주가는 그런데 이제 순이익 감소가 이렇게 심한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예. 거래는 전부 다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퍼는 지금 한 40 정도. 예. 거품 위험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자, 소형주는 아예 손실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래프 자체가 없고요. 예. 자, 주가도 하락했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매수 자제입니다. 예.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순이익이 위축되고 있고 주가 정체, 거래 위축, 퍼는 중립. 자, 제조업, 음식료품 이것도 2012년부터 순이익이 감소되고 있고, 예, 주가 급등에 다소 하락했고 거래는 감소되고 있고 퍼는 20이 넘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제조업, 섬유, 의류
상당히 심하게 2012년부터 순이익이 급감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펀은 한 40 정도로 거품 위험이 있고요. 제조업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부터 순이익이 급감 후에 반등을 했는데 이제 주가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거래가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펀은 중립이고요. 제조업, 화학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막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이제 큰 분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하락, 거래 위축되고 있고 펀은 이제 20 정도로 고평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조업, 의약품 경우도 순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고 펀은 거품 위험 30 이상 되고 있고요. 제조업,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고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좀 거품 위험이 좀 있고요. 다음에 제조업, 철강, 금속. 철강 하면은 좀 포스코가 생각이 나는데 뒤에 포스코 보시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13년부터 순이익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 거래 위축 일어나고 있고 펀은 이제 중립입니다. 예. 자, 제조업 기계도 2012년부터 순이익이 쭉 감소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 거래 위축. 이제 그런데 펀은 30 이상으로 거품 위험이 있고요. 제조업, 전기전자. 이거 하나 잘 나가요. 예, 어떤 회사 있죠? 전기전자? 삼성전자 있죠. 예, 삼성전자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LG전자랑 보면은 아주 참 좀 안 좋거든요. 예, 주가 하락, 거래 위축. 그렇지만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고 거래 위축되고 있고 펀은 전에 거품이 좀 꼈다가 중립이고요. 제조업, 의료정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순이익이 감소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 상승, 거래 위축. 예. 그리고 펀은 현재 40 정도로 거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제조업, 운수장비도 최근에 순이익이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고 예, 주가는 정체, 거래 위축되고 있고 펀은 중립입니다. 유통업 많이 급감했죠. 순이익이. 예, 그리고 펀은 고평가되어 있고 전기, 가스업은 2013년부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업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 많죠. 2012년부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 위축되고 있고 예,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자제, 예, 매수 자제고요. 운수창고업도 2013년부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제. 통신업도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가는 상승의 하락, 거래는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펀은 이제 15 정도로 중립입니다. 금융업도 순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예. 금융업 전체로 보면 이렇고 은행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 증권은 더 심해요. 은행보다 순이익 떨어지는 게 더 심하죠.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증권업 같은 경우는 퍼가 25 이상으로 거품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자, 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정체, 순이익 정체고요. 주가도 정체, 퍼도 정체, 중립. 예. 서비스업은 2013년부터 순이익 감소, 주가는 상당, 거래는 지속되고 있고 퍼는 이제 15 정도로 중립입니다. 자, 이상 대략적으로 이제 보셨고요. 자, 이제 각 회사별로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형주 먼저 나왔습니다. 대형주. 앞에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쭉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별로 이제 쭉 나열한 것이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현대차, 하이닉스 여기까지만 좀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크기가 다 고만고만하죠. 예. 어쩌면 삼성이 좀 낮으면은 그래프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좀 눈에 보일 수가 있겠는데 삼성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퍼를 보시면은 이제 퍼가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보면 10이 안 돼요. 아까 적정 퍼가 몇이라 했죠? 15라 했는데 낮아요 지금. 그럼 사야 되겠네요 주식. 예,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겠고요. 예,
지금 여기서 퍼가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죠. 한국전력, 포스코도 좀 높아요, 지금. 예.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LG전자. 예, 이런 삼성 SDI,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들의 특징은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 40%, 50% 그렇게 되거든요. 예, 뭐 60%, 막 70%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그런 대형주의 퍼가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가격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대기업들의 향후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좀 설명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이것 때문에 좀 퍼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순환출자로 많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퍼가 이제 이론적인 평균치 적정 수준보다 낮게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예. 한전,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LG전자, 아모레퍼시픽, SK, CNC, 삼성 SDI, 오리온은 퍼가 30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형주를 보면은, 예, 중형주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까 봤던 대형주에 비해서는 엄청 이제 시가총액이나 그런 게 적습니다. 예. 적고, 그다음 외국인 지분율도 대형주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퍼가 이제 30을 넘은 이제 거품이 좀 우려되는 것이 LG이노텍, SK네트워크스, 현대산업, 우리투자증권, 쌍용차, 아이마켓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좀 30이 넘어서 좀 거품 위험이 좀 있고요. 자, 소형주를 보면은 소형주는 아까 단기 순손실이 상당히 심하다고 했죠. 예, 외국인 지분율도 엄청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퍼가 이렇게 좀 엄청 높은 기업들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예, 롯데관광개발, 롯데손해보험, 제일약품, 경동나비엔, 중해제약, 대구백화점, SK증권, 삼양식품, 웅진싱크빅이 퍼가 30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제 대형주는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한번 옮겨봤고요.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좀 이제 귀에 좀 익은 기업들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전망 경제전망 세미나가 아니라 투자 관련 연구소에서 했던 세미나에서는 안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알고 있고요. 경제보고서에만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제가 스캔도 아니고 스캐너가 고장나가지고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옮겨가지고 좀 삐뚤빼뚤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실적이 약간 부진해가지고 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견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이제 좀 상당히 높게 좀 유지되고 있죠. 예. 퍼는 10 이하,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현대차도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견실하게 나오죠. 단기 순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예. 퍼도 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예. SK하이닉스는 전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기록할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회복했고, 주가는 이제 전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그때 거품이 심했는데 실적이 회복되면서 퍼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눈에 확 띄는 것만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자, 포스코. 우리나라 철강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단기 순이익이 그런데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퍼도 지금 그것 때문에 퍼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도 좀 덜 떨어져서 퍼가 지금 엄청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25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자, 포스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포스코. 작년에 경제전망 세미나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철강이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 상태가 좀 심합니다. 중국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 막 한번 투자 막 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다른 이제 조선 산업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철강하고 연관된 산업들이 좀 많이 좀 죽고 있습니다. 요새 좀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도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줄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퍼도 그것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퍼는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LG화학 요새 시평에서 LG전자나 LG화학, LG 계열사들 그 문제 있다고 하고 있죠. 실제 당기순이익이 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예. 주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이전만큼 안 나옵니다. 여기도. 예. 현대중공업. 예. 좀 심각해 보이죠. 예. 현대중공업 배 만들죠. 아까 조선산업 이제 얘기했는데, 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여러 이제 배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왜 배 만드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배도 이제 중국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가 좀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화물선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빈칸으로 빈 채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공급 과잉이 좀 심합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화물 비행기는 좀 그렇게 많이 비어있는 상태로 다니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운임이 지금 많이 싸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객은 또 막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쨌든 배가 많이 남아도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삼성화재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당기순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삼성물산도 좀 마찬가지 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LG전자 많이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LG가 이제 LG그룹의 지주회사죠. 예, 여기 당기순이 계속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LG그룹이 괜히 그냥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시평에서. 예. 자, 롯데쇼핑도 점점 당기순이익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자, 그리고 우리금융도 좀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가고 있죠. 그리고 자, 제철이 포항제철 이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최근 들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I 그냥 삼성 계열사로 다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빼고는 그다지 그냥 신통치 않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발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의 92%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계열사가 많아도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S-오일도 지금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당기순이익 많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회사 중에 현대건설은 그래도 이제 좀 견실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부채 비율 같은 건 좀 증가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당기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퍼가 이렇게 확 올랐어요. 예. 여기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이죠. 예, 당기순이 그렇게 안 좋고요.
삼성전기도 안 좋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졌고, 삼성카드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LG U+ 안 나오고, 제2제당도 좀 그렇고, 대우건설 그렇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예, 당기순이익은 좀 그 지지부진하다가 요새 마이너스도 하고 했는데 주가는 막 무섭게 올랐어요. 예. 이제 퍼가 거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주식 사야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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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산중공업 이렇게 지금 이익이 잘 안 나고 있고요. 예,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퍼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도 안 좋죠. 예. 삼성증권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좋고요. 퍼가 이제 여기 30 가까이 돼서 여기도 거품 위험이 있고요. 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별로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고, 하나케미칼 재벌사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퍼가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50, 100, 150, 200이니까 퍼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와. 자, 여기도 조선, 현대미포조선 안 좋죠. 조선사들 지금 다 거의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주가는 또 이제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약간 내렸는데 퍼는 지금 60 가까이 되죠. 예. 자, 두산 당기순이익 이렇게 많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 대한통운 예, 좀 안 좋죠. 여기도 퍼가 200이 넘었네요. 와. 두산인프라코어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고, 퍼는 거의 50 가까이 갔다가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어도 30 이상입니다. 예. 금호석유도 별로 실적은 안 좋은데 퍼는 지금 한 50 이상. 효성도 별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화, 신세계, 신세계 이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정기술, 예. 현대상선. 아까 대회사들 상선 회사도 어떤지 제가 대략 설명했었죠. 반 정도가 비어다닌다고, 운임 많이 싸졌다고. 안 좋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나오고요. 여기도 퍼가 뭐 거의 80, 100 이러네요. 예. 중형주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LG이노텍 이렇습니다. SK네트워크스 마이너스 많이 찍었죠. 현대산업, 대한항공 예, 마이너스 찍고 있죠. 예. 아까 항공도 그 화물비행기 반절 비어다닌다 했잖아요. 운임이 많이 싸지고. GS건설, 현대건설하고 좀 다르게 나오죠. 예. 자, 증권사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하고 우리투자증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다를까요? 참 신기해요. 이제 그리고 쌍용차 과거에 엄청 힘들었죠. 그때 당연히 이게 힘든 것처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예. SK케미칼, 예. 그 다음에 LG상사 과거보다 못 나오고 있고, 현대증권 이렇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삼성 계열사라고 다 우량주 아닙니다. 예. 퍼가 거의 30 가까이 돼서 이것도 거품 위험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아까 대한항공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단기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예. 그다음에 한일시멘트도 그렇고. 자, 저는 영화 좋아해서 CJ CGV 단기 수익 잘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저 마이너스네요. 여기도. 예. 퍼가 여기 되게 높습니다. 예. 롯데관광개발 마이너스. 예. 여기도 한진해운 홀딩스. 아, 해운회사죠. 안 좋고요. 코오롱. 예. 마이너스 이렇게 찍고 있죠. 예. 자, 이상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몇 번 설명했다시피 그 너무 이제 시가총액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 너무 쏠려 있고, 그나마 이제 그 그래프 아까 시가총액 그래프 보면 좀 구분이 되는 기업이 현대차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 두 기업에 너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보셨다시피 네임밸류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실적이 진짜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했던 그 발제를 좀 끄집어내 봤는데요. 과연 이제 시가총액에서 이제 확인했다시피 삼성하고 현대차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 두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은 이게 그 긴 막대기가 전체 산업의 매출액입니다. 2012년까지 나와 있고 그때 전체 산업이 3,451조 원 매출이고요. 그 중에 삼성이 파란색 274조 원이었고 현대차가 219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보면은 이제 2012년에 이제 삼성이 7.9%, 매출액 중에 7.9%였고 현대차가 6.3%였습니다. 두 그룹이 14.2%를 차지했죠. 두 그룹이 14.2%.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은 더 심합니다. 그 두 그룹 합치면 2012년에 39.1%를 차지했습니다. 예. 2010년에 25.5%니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그룹 빼놓고는 상당히 지금 부침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두 그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왠지 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액, 명목 GDP 비중 분석을 해보면은 2012년에 두 그룹이 11.5%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점점 이 그 추세적으로 이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에서 이 두 그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 성장률에서 이 삼성하고 현대차 걸 빼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 2011년에는 이 그 전체 성장률이 3.7%였고 두 그룹을 빼면 3.1%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분기에는 전체 성장률이 2.4%였고 이 두 그룹을 빼면은 마이너스 0.2%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성하고 현대차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좀 그 뭔가 좀 그 안 좋은 걸 좀 가리는 그런 현상도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상의 발제 내용은 주식 투자 이론과 방법, 대한민국 기업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특정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